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홍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호입니다. 네, 뭐 좀 더 힘차게 시작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기운을 낼 시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힘차게 시작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무기 시리즈를 좀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지상 무기에 네. 대해서 대표 무기 체계죠. 지상의 왕자 전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항공 무기 쪽으로 한번 가보겠는데 여러 그 항공 무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뭐 라이트 형제가 항공기를 최초에 개발한 날아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 전쟁의 도구로 쓰이기 시작을 했죠.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래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이어왔는데 1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가 정찰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맨 네, 처음에 처음에는. 정찰을 맨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 보려고 벌써 그냥 딱 하면 나와 우리 이제 김PD님. 그럼요. 이제 어그로를 그렇게 끈 거야 내가. 네. 그래서 정찰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역사가 깊은 게 이제 그 항공 무기 체계 중에 그 정찰 분야입니다. 아니 근데 재미있는 게 처음에는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을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스케치 같은 거 해가지고 보고하는. 사진기가 스케치. 없었으니까. 아니 그때 사진기 캐논이나 있었죠. 니콘 있었으면 찍었겠죠. 아니 근데 사진기도 굉장히 크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게 가능은 했는데 이미 항공 촬영이 있긴 있었어요 그 그쵸. 시절에. 근데 문제는 1차 대전 초기만 해도 그 생각들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거를 그 기사도 이제 하늘을 아는 기사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뭐 정찰 목적이긴 했지만 서로 이렇게 마주쳐도 예. 그냥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그냥 서로 갈 길 갔대요. 그쵸. 어차피 뭐 쏠 수 있는 무기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권총을 누가 들기 시작하고 벽돌을 꺼내고 짱돌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제 에스컬레이트. 인간의 이제 그 어떤 폭력성이라는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아까 라이트 형제 얘기했지만 1902년에 비행기가 떴어요. 30 몇 미터 날아갔건 처음에 많이 한 10몇 초 뜨고 해서 처음에 기자가 고고자 그거 뜨고 뭐 기사를 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불과 10 몇 년 만에 전쟁터에 1차 사용이 세계대전 됐고 그죠. 그 다음에 1차 대전 기간 중에 초기의 비행기랑 후기의 비행기 보면 깜짝 놀래요. 엄청 달라졌죠. 우리가 보는 그 복엽기 있잖아요. 1차 전 나왔던 복엽기는 초기에는 없었어요. 큰일 났다, 네. 찬준 의원님. 정찰기가 언제까지 하냐. 그러니까요. 네. 여기 정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 정찰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뭐 정찰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네, 한 네. 겁니다. 하고 뭐 사실은 그 라이트 형제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도전을 하고 많이 이제 그 뭐 순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고 그런 노력 끝에 이제 항공 무기 체계가 이제 점점 발달이 된 거고 그런 발달 과정에서 제일 처음부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정찰이고 그렇죠. 오늘날의 정찰기 하면은 그동안에 많이 그 발전이 됐던 것이 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공 무기 체계가 그렇게 발달되기 때문에 이 그 정찰기도 계속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공으로 갔다가 아니면 올라가기 시작할 엄청난 정도. 고공으로 네. 갔다가 그렇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지를 해야 되나 엄청나게 빨리 빠른 기체가 갔다가. 됐다가 네. 뭐 대표적인 걸로 우리 어린 시절 많이 보았던 SR-71 네. 역사의 블랙버드. 길이 남을 비행기죠. 정말 두 번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참. 블랙버드라고 이제 불렀는데 XR-71은 정말 그 명칭에서도 그 희한한 게 근데 왜 SR-71이 정찰기야 그러는데 슈퍼 R. 사실은 슈퍼 그것도 말 된다. 근데 사실은 아주 거기에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원래 정찰기의 이제 미국식 제식명은 R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대개는. 네. 그래서 이 그 블랙버드도 원래 RS-71이었어요. 그렇죠. RS-71. 예, 네. 그 B-70에 대응해서 그 다음에 네. 스컹크웍스가 개발한 거라서 71이라는 그런 그 숫자가 붙고 그렇게 RS였어요. 그런데 당시 미 대통령이 연설 중에 또 실수를 하셨죠. SR로 했고. 그때부터 뭐 그 트럼프의 그런 거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국도 별 수 없다니까요. 네. 높은 분이 뭐라고 하면 잘못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다 바꾼 반대로. 거야, 그걸. 근데 그 비행기가 무려 60년 전에 날랐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말도 안 거죠. 되는 진짜 대단하다. 천조국은 그래서 대단한 근데 거예요. 요즘 중학교 그나 뭐 이런 저 젊은 학생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나이 때 보면 SR-70이라면 정말 꿈의 기체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정찰기로 개발한 게 아니라 전투기로 개발을 시작했죠. 개발은 맞아요. 시작했죠. 네. 그렇지만 말도 안 이 돼, 목적은 정찰 목적이 딱이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정찰기로 운영됐고 이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러시아에서 그 당시 이제 소련에서 SR-71을 요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기체. 여기서 미그 25, 말하면 미그 25. SR-71은 왜 그러냐면 이 빠른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마하 3을 넘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마하 3. 그러니까요. 그렇죠. 잠깐 그게 되고 하는 게 잠깐이 아니고 네. 쭉 대단한 거였죠. 그 3,800 정도 그 안에 있는 킬로미터 퍼 아워가 그게 가면 기체가 이제 성층권 쪽에서 가까이서 날아가는데 기체가 가열이 돼서 빨갛게 된답니다. 그게 마하삼이 그냥 우리가 아는 속도가 그래서 아니에요. 3배 빨라졌구나. 그래서 빨간색이라 네. 뿔은 안 달았나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정찰이라는 게 사실 이 냉전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모티브가 돼버린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상대방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특히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걸 겪게 되면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뭐 SR-71만큼 사실 그리고 SR-72 이후에 살아남았죠. 그리고 유투기. 그렇죠. 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속도가 이제 중요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던 그 빠른 속도로 그렇죠. 가면서 다 카메라로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대단한 거죠. 그런 그 광학 높은 데서. 네. 그렇습니다. 데서.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보다는 그런 광학 장비들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런 광학 장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신호 정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신호 정보의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이 발달됐고 물론 뭐 거길 주도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도 미국입니다. 그렇죠. 사실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미국을 따라잡을 그런 그 탐지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죠. 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최강이라고 하는 거지 달리 최강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심지어 영상 정보도 옛날에 카메라로만 찍는 게 아니라 합성계곡 레이더라고 레이더를 이용해서 그거를 레이더로 스캔한 거를 영상화해서 지금 정보로 만든 그게 지금 주류 이상 시대니까요. 그런 뭐 지금. 싸 장비들은 당연히 발달됐고 또 다른 코너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그 MTI 모드가 장착되어 있는 레이더들,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물체를 따라가는 그런 지상을 갖다 다 훑 수 있는 그런 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장착한 플랫폼들이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결국은 빠르기도 안 되고 높이 나는 고고도,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U2 같은 그런 고고도도 결국은 한계가 있고. 그쵸, 왜냐하면 대공 미사일이 거기까지 들어가니까. 네. 그렇다면 뭐냐 했을 때는 결국 답은 뭐겠어요? 스텔스. 먼 거리에서 모르게 측정하는 그렇지. 거지. 스텔스 정찰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 정찰의 최강은 지금도 기밀로 묶여져 있는 뭐 RQ-170이랄지 RQ-180 같은 센티널. 스텔스 정찰기들입니다. 스텔스 이것들은 드론이죠. 그렇죠. 예, 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느 드론과 다른 거죠. 스텔스 드론이고 이런 것이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무인으로? RQ-170을 저는 군산 기지에서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예. 재수가 좋았습니다. 칸다르 봤습니다. 야수가 군산에 왔네요. 예, 네. 왔었어요. 그때 한참 아프가니스탄 날아다니다 갈 때 군산 기지에 취재를 하러 갔는데 아침에 일찍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 근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보니까 비행기가 쫙 날아가요. 그게 어떤 RQ-170. 저는 이제 사진상으로만 봤지만 그 RQ-170도 이제 결국 이란 공군에 잡혀가지고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RQ-180이 나온 거죠. 그죠. 어쩌다가 잡혔대. 방심했죠 미국이는. 무인기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무인기를 그 커버하기 위해서 전자 제이밍을 한 거예요. 그 제이밍에 걸려든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추락을 하게 된 건데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막을 수 있으면서도 좀 더 스텔스한 것이 이제 RQ-180이라고 알려진데 절대 기밀에 쌓여 있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F117 그 스텔스 폭격기가 원래 개발은 82년에 했지만 결국 오픈된 게 88년이잖아요. 그죠. 그렇도록 좀 한 몇 년 더 있어야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체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목조로 만들지 몰라요. 또 1차 대전 때처럼. 이거 뭐 만든 회사가 로키드 마틴인가요? 주로 럭히드 마틴에서 만들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주도하고 있는 거는 지금 럭히드 마틴 산하의 연구기관이죠. 유명한 연구기관 냄새나는 스컹크웍스가 이제 냄새나.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서 기체들이 나오는 것을 근데 보면 그 팀이 참 기발해요. 아이디어가.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 형태를 봐도 이렇게 되게 삼각형처럼 이게 날라다녀? 이렇게, 뭐 이런 느낌. 근데 IQ-180은 노스로 그루먼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RQ-180이 이제 노드롭 그루먼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그 사실은 그 요즘 스텔스의 양대 상맥은 노드롭 그루먼과 회사로 보면 그 럭히드 마틴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컹크웍스에서 나온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조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려면 미국에서도 어느 회사에다 맡겨서 일단 시제품 나와 뭐 이런
그런 양산 체계는 이런 중요한 전략 자산에서는 그쵸.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 TF 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정찰기를 좀 재미있게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최고봉을 달리는 미국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날아다니는 기체 중에 또 하나가 이제 B707이라는 그 민기도 가격기. 있죠. 그죠, 예. 예. 근데 군용기가 더 유명하죠. 뭐 KC-135로 알려진 공중급유기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만들었죠 진짜. 뭐 지금도 아직도 300대 이상 날아다니고 있지요. 정말 많다. 이제 그 계열 기체로 만든 것이 RC-135 이제 뒤에 이제 붙는 명칭이 좀 다릅니다. V하고 W. 네, 리벳 조인트 이게 리벳 조인트라는 거예요. 예, 말씀 뭐 리벳 조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거 없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 그러는데 리벳 조인트 같은 경우는 뭐 하시냐면 리벳으로 리베팅 돼 있는 건 맞아요. 그죠. 뭐 유명한 그거까지는 제가 이걸 맞겠죠. 왜 기체를 소개해 드리냐면 유명한 시긴트 기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신호 정보기로서 그 안에 탑재된 신호 정보를 수집해 내는 그 기술이 달린 그런 장비도 너무나 대단하지만 그거를 20명에서 30명 사이에 분석 하는 그 분석가들이 탑승해요. 같이 탑승하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 알아내 버려요. 그 옛날에 뭐 보니까 영화 뭐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어떤 부서처럼 그렇지요. 뚜루루루 예,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각 적성국의 그 전략 무기 체계나 전술 무기 체계의 신호 체계들을 알아내는 거죠.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그 방편으로는 뭐 감청까지도 할 수 있지만 감청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요. 거의 떠 있는 기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셈이죠. 예. 그런 기체를 이제 그 W형이 9대, V형이 7대를 아직도 갖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7시간, 네. 8시간 떠 있는 거. 그런 급유 좀- 받으면 또 오래 하겠지만. 그런 특수 임무 기체는 그렇게 뭐 가주 떠 있을 정도로 뭐 운영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요소에 적성국이 있는 가까운 기지에서 발진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동북아를 기준으로 보면 가데나 공군 기지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체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정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 섹터로 따졌을 때? 그거는 기밀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반도 영역 안에, 그러니까 영해를 포함한 영역 안에만 뜬다고 했을 때는 북한의 그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전에 북한 네. 공군이 한 격추시켰던 기종이 어떤 거였죠? WC-1은 완전 옛날 얘기. 아, EC-1 그렇죠. 그거는 60년 옛날 되니까요. 얘기고 에스코트가 아니라 이렇게 요격을 하기 위해서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아니 얘기는 60년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 RC-135W가 떴는데 미그 29가 동해안에서 그랬었죠. 예. 급속으로 미그 날아와서 22 가 붙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F F-15가 바로 뜨니까 바로 이제 그 꼬리를 내리고. 내렸죠. 그렇고 이제 그 또 리벳 조인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RC-135U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체는 컴뱃 센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기체는 대공 레이더, 적의 대공 레이더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대공 레이더의 모든 그 정보를 파악을 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ECCM을 만들 수 있는 예.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ECM을 만들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되고 실제로 이제 그 ECM이나 그 ESM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기체가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그렇죠. 정보를 얻는 기체 단 2대밖에 없어요. 미국에도. 진짜 예. 엄청나다. 필요할 때 운용하는 그런 네. 기체고요. 그거는 사실 비행 노선도 절대 안 알려줘요. 어디를 그렇죠. 갔다 오면 네. 노출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기체들을 소개시켜주는 이유는 요새 좀 가데나에 들어와가지고 자주. 번갈아 뜨고 있습니다. 리벳 조인트와 함께. 근데 요새 그 기자들이 참 세련돼서 그 플라이트 글러 레이더를 많이 보면서 그게 자주 나와요, 기사가. 근데 사실 그게 북한에서 뭘 쐈다 그러면 그 기사가 꼭 덩달아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거의 매일 간다고 봐야 돼요. 매일 뜨고 있는데 그냥 유별나게 북한에서 뭘 했다 그러면 또 기사가 나오는 것뿐이에요. 뭐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시켜드릴 거는 그 RC-135S형입니다. 그 이 코브라볼. 기체는 코브라볼. 이 기체는 이 기체에 대해서 한번 탄도미사일 설명을. 추적하는 거죠. 맞습니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쐈다 하면 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 대기 중에 쐈다 날아다니는 연소나 네. 그렇죠. 쐈던 방사능 같은 거 그렇죠. 채취를 해서 그게 뭔지를 알아내는 맞습니다. 것도 대단해요. 그 미치겠네요. 냄새를 맡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네. 냄새를 맡아서 그냥 분석을 해버려요. 그게 세시움 그렇죠. 메토다 뭐 이러면서 이게 무슨 탄도미사일로 구성돼 있고 탄두가 뭐로 구성돼 이걸 알아낸다. 그리고 생각하면 미국은 참 대단해요. 뭐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체가 없느냐. 근데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정찰기의 그 최고봉의 버전의 기체는 미국이나 이런 그 강대국이 갖고 있고요. 우리도 근데 그와 유사한 건 갖고 있습니다. 아까 리벳 조인트의 어떤 그 염가형 버전의 축소형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백두 정찰기입니다. 백두 정찰기. 우리나라에 이제 4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모 기지라고 하는데 요즘 너무 많이 잘 알려가지고 그죠? 성남 기지에서 뜹니다. 뜨면은 여러분들이 막 그 매니아들이 뭐 사진도 찍고 그러긴 하는데 이미 비밀이 아니어버렸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비행 시간이나 이런 거는 이제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되거든요. 예.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탐지 전략 자산 중에 그렇죠. 하나고요. 그 전통적인 이제 광학 장비에 의한 이제 정찰은 백두의 4대와 함께 이제 금강이라고 있습니다. 금강 정찰기가 하는데 그건 4대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시스템이 좀 많이 낡아서 요즘 그 팔컨 20을 베이스로 한 그 기체로 그 팔컨 2000 딱. 네. 그렇죠. 현재 이제 2대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되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운용된다는 게 좀 신기해요. 일찍부터 네. 비교적 일찍부터. 근데 들어갔죠. 정상적으로 된다면 우리 군이 이제 금년부터 들어온다는 P8A 포세이돈에는 현재 말한 것보다 더 좋은 그죠. 탐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포세이돈은 우리가 다-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죠. 그냥 초계기로만 하지. 그렇죠. 이거는 그 보잉에서 직접 뭐 리허설을 해줬는데요. 그때 이제 참석을 해봤는데 대단한 근데 기체더라고요. 그 우리 계약분에 시긴스 장비는 제대로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아 예. P8A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지난번 우리 그 해상 작전 헬기에서 60이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게 P8A 그러니까 그 포세이돈과 너무나도 유기적인 그 체제로 운영될 수 있고 특히 데이터링크가 다 되니까요. 그렇죠. 대잠 작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합 또 다른 동맹국의 하나인 이제 호주를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우리가 빨리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꼭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국군을 무시한다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게 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부분에서 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포세이돈하고 지금 시오콜 말씀하셨잖아요. 유기적인 관계. 이게 해군하고만 국한시켜 놓고는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현무 미사일 같은 경우도 육군의 탄도 미사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개전을 하면 이게 뭐 몇백 발이 동시에 날아가는데 곤란한 거는 공군이 갖고 있는 F-15K가 타우러스를 달고 날아가요. 그러면 이게 공중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군 같은 경우는 MCRC로 그걸 통제를 하는데 육군의 탄도미사일이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또.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저 예전에도 제가 말했던 네트워킹이라든가 유기적인 관계 요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군에서는. 그렇죠. 요거는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를 한번 새겨드렸는데 링크 K라는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굉장히 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걸 너무도 군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인 맞아요. 전력화가 되는 전력화가 거고. 거기에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유사시에는 어떤 그 전략무기 체계가 먼저 들어가고 빠진다는 것들이 계획에 다 있기 있어야 될 때문에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무기를 단편적으로 논하다 보니까 개별 무기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도 이걸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얘기를 해드릴 네.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찰 자산이 보통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정찰 자산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그래서 있어요? 가장 그 부등호가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그 분야죠.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아주 그 오래된 기체의 정찰기가 있긴 있는데 있어요? 그 정찰기로는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오다가 그- 떨어져 죽기 딱 좋은 상황이고. 예, 북한의 그 탐지 자산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휴민트라고 그러죠. 무수히 많은 그런 그 인적 스파이, 자원들이 간첩.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주가 돼요. 진짜로 그렇게 주가 되고 두 번째로가 이제 그 대공 그 레이더망으로는 조금 오래됐지만 많이 오래됐지만 러시아에서 제공한 그 레이더 체계 시스템 체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벌써 신호 정보랄지 모든 정보들이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우리가 바로 시드 작전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찰 면에서는 확실히 우리는 맵팩 끼고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우리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수입한 무인기에 달아서 카메라 캐논 550 달고서 네. 한반도를 흩어주고 그냥 아유. 자폭하는 거. 그렇지. 아주 훌륭한 정찰자. 비계님이 갖고 계신 카메라보다 조금 성능이 나을지 많이 말지 낫지요. 많이 나가요. 네, 많이 떨어지죠. 아무튼 뭐 그 중량 조금 때문에 그래. 예, 북한을 무시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재래식 그 정찰 탐지 이런 쪽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반드시 비대칭에 조금 더 투자를 하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낙후돼 맞아요. 있는 거고요. 우리는 반대급부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아. 적의 비대칭의 전력을 우리가 눈과 귀로 볼 수 있으면 바로 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게 무인화한다는 거, 그렇죠. 무인화하고 스텔스화한다는 거. 우리는 향후에는 더 발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예. 독자적인 정찰 탐지 자산을 구축해야 되고, 이것이 뭐 아까 말씀하신 링크 K를 포함해서 우리의 독자적인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모든 국방력의 영순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항상 이게 논해왔던 거예요. 탐지, 추적 이것이 사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요. 맞습니다. 뭐든지. 지피지기면 100점 맥스입니다. 예, 정찰 분야를 넓게 보면은 뭐 그 전자 정찰 장비들도 있고, 아까 잡스 얘기했지만 전자 공격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은 이제 정찰하고 떨어진 논해로 볼 수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예외로 뒀고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정찰 버전의 기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번 시간에 다 소개한다는 그런 코너가 아니라 정찰기들의 운영과 의미, 그리고 이 무기 체계의 향후 발전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도 또 다른 무기 체계로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